안녕하세요. 귀임사입니다. 오늘은 9월에 업로드했던 영상들을 모아보았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늘 감기 조심하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점술. 여러분은 점술을 믿으시나요? 저는 일본에 있을 때 유후인의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간 적 있었는데 제게 3가지를 예언했습니다만 어쩜 3개 다 빗나가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다룰 사건은 한 유명 점술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성의 이름은 후지타 고토도메. 1938년 일본 후쿠오카에서 태어난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점술로 무척 유명했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초등학교 6학년 시절엔 지역 신문에서 기적의 소녀가 나타나다 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하거나 유명 언론사인 상케이 신문에서 운세 코너를 연재하는 등 점술가로 상당히 이름을 날린 인물이었죠. 당시 그녀는 기업인이나 정치인들의 중대 결정이나 국가 지도자의 사망 같은 굵직한 일들을 예언해 이것이 적중하는 등 점차 인지도를 늘려갔고 나중에는 정재계의 유력 인사들에게 신임을 받아 여성이 운전하는 일이 드물었던 1964년 당시에 자동차를 무려 5대나 소유하는 것은 물론 개인용 소형 비행기까지 있을 정도로 막대한 부를 쌓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이 늘 행복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24살 무렵 그녀는 한 남성과 결혼했지만 금방 이혼했고 1968년에는 그녀가 도쿄에서 운영하던 유라쿠 사우나라는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해 여러 희생자가 나오는 등 불행한 일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죠. 당시 그녀는 과실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하며 유족에 대한 위로금이나 배상을 거부했지만 재판 결과 결국 그녀는 화재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녀가 점술가이자 예언자였다는 점이죠. 사람들은 아니 그렇게 용하다면서 정작 자기 화제는 예언 못했나 보네? 라며 그녀를 깎아내리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그녀는 점점 설 자리를 잃게 되었는데요. 결국 그녀를 지지하던 정재계 인사들은 후지타와 연락을 끊게 되었고 1970년대가 되자 그녀는 점술가를 은퇴하고 일본을 떠나 하와이에 거주하며 정착하게 됩니다. 1994년 2월 23일 하와이 호놀룰루에 거주하던 후지타에게 비극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이날 오후 4시 무렵 그녀는 다급한 목소리로 은행에 전화를 걸어 약 2만 달러가량을 즉시 현금으로 대출해달라는 요청을 했는데요. 다만 그녀는 이 은행과 거래 실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은행 측에서는 이를 당연히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금 당장 현금 2만 달러가 필요해요. 제발 부탁드려요. 라며 애원했죠. 당시 통화를 했던 은행 직원은 수화기 너머에서 무언가가 부딪히는 소리, 후지타의 신음소리를 들었고 이내 전화는 갑자기 뚝 끊겨버렸습니다. 이 직원은 분명 뭔가 일이 있을 거라 직감, 즉시 상부에 보고해 일본 대사관에 연락을 취했는데요. 당시 대사관의 총영사는 후지타 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직접 그녀의 집에 찾아갔고 집안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을 파악, 즉시 소방대에 신고하게 됩니다. 화재 진압 후 소방대원들과 경찰이 현장에 진입해 내부를 확인한 결과 집안 침실의 옷장 속에서 56세의 후지타 고토도메 씨가 사망한 채로 발견됩니다. 당시 그녀의 입에는 재갈이 물려져 있었고 손발에는 결박된 흔적이 있었으며 왼쪽 가슴에선 총알에 관통된 상처가 발견되었죠. 즉, 그녀는 제압당한 상태에서 가슴에 총을 맞아 살해당한 것인데요. 한편 사건 직후 피해자 후지타 씨의 외아들인 후지타 고로 씨의 행방이 묘연해진 것이 밝혀져 경찰은 이 사건을 모자를 납치해 협박한 일종의 인질범죄라고 추정했는데요. 그런데 이날 밤 10시 반 무렵 피해자의 자택에서 약 3.5km 정도 떨어진 와이키키 지역의 한 호텔 주차장에 차량 화재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 안에서는 한 구의 시신이 발견되었는데 확인 결과 시신의 신원은 피해자의 아들이었던 후지타 고로 씨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고로 씨의 시신은 손발이 테이프로 묶여 있었으며 가슴에는 어머니와 동일하게 총상이 남아 있었죠. 또한 의류에서는 발화성 물질이 검출되었기 때문에 경찰은 이를 제3자의 범행으로 단정짓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 고로 씨의 주변 인물들을 조사하던 도중 28세의 남성 후쿠사쿠 라이타를 주목했습니다. 그는 고로 씨의 스쿠버 다이빙 친구로 과거 총기 불법 소지 전과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또한 그가 살았던 시설에는 총 16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 영상을 분석한 결과 후쿠사쿠가 사람 1명 정도 크기의 거대한 무언가를 차로 옮기는 모습이 찍혀 있었으며 아파트에선 범행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구경의 탄환이, 소파에서는 고로 씨의 혈흔이 검출되었죠. 게다가 피해자의 귀금속을 전당포에 맡기고 2,000달러를 대출받은 사실이 밝혀지는 등 물적 증거가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후쿠사쿠는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하와이에서 일본으로 도주했지만 결국 일본에서 자수해 다시금 하와이로 송환되게 됩니다. 그런데 재판에서 후쿠사쿠는 범행 가담 자체는 인정했지만 직접적인 살인은 자신이 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나는 어떤 조직의 일원이다. 누명을 썼다. 시신 운반만 도왔다. 재판에 압력을 가하는 뒷세력이 있다. 진범을 알고 있지만 말하지 않겠다. 대신 가족들이 말려들지 않았으면 한다. 라는 주장을 펼쳤고 결국 재판부는 그에게 2건의 2급 살인을 바탕으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약 30년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수감 생활을 하던 도중 2024년 10월 하와이의 교도소에서 같은 방을 쓰던 수감자에게 느닷없이 흉기에 찔려 사망했죠. 이 사건은 공식적으로는 후쿠사쿠의 범행으로 종결되었지만 사실 상당히 의혹과 논란이 많았는데요. 여기서부터는 대표적인 3가지 의문점들에 대해 다뤄볼까 합니다. 첫째는 거금의 행방입니다. 피해자인 후지타 코도도메 씨는 사건 발생 직전 신주쿠의 한 대부업체에서 무려 1억 5천만 엔을 대출했는데요. 그런데 그녀는 대출 직후 해당 대부업체에게 빌린 돈이 전부 사라졌어요. 라는 이상한 연락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일각에서는 이 대부업체 사장 역시도 사건 발생 2달 후 총격으로 사망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비록 이들이 어떤 관계였으며 사라진 돈과 의문의 죽음에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는 명확히 알 수 없으나 배후에 범죄 조직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건 사실이죠. 두 번째는 범행 수법입니다. 시신 부검과 현장 조사 당시 피해자 후지타 씨의 몸에는 전신을 구타당한 타박상이 남아있었는데요. 당시 부검을 담당한 전문가들은 이 타박상이 여러 명에 의해 가해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으며 실제로 재판에서도 변호 측은 후쿠사쿠 혼자 2명을 상대로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 라는 주장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범행에 사용된 총기와 탄환 역시도 후쿠사쿠가 이것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즉 그에게 총기를 제공한 배후 세력이 있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흔히 검은 책이라 부르는 한 권의 노트인데요. 후지타 씨는 과거 유명한 점술사였고 이 때문에 정재계의 인사들과 교류가 잦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런 유명 인사들과의 상담 내용을 일종의 비망록 같은 느낌으로 노트에 기록해두곤 했는데 이 노트에는 여러 인물들의 비밀과 민감한 정보는 물론 일설에 따르면 금전 거래 내역까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사건 발생 후 수사 과정에서 이 검은 책은 발견되지 않았죠. 과연 이 책에는 무슨 내용이 적혀 있었으며 후쿠사쿠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공범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진상을 덮으려던 조직의 계획적인 살인이었을까요?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규미사였습니다. 고객의 돈을 지켜야 할 은행원이 반대로 고객의 목숨을 빼앗는다면? 오늘 다룰 사건은 장애를 가진 부부를 살해한 한 은행원의 이야기입니다. 이 남성의 이름은 오카우지 테르미츠. 1966년 7월 17일 후쿠오카에서 태어난 그는 트럭 운전사인 아버지와 주류 판매점을 운영하던 어머니 밑에서 성장한 소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운동신경이 좋았던 그는 고등학생 시절 럭비부에서 활약해 전국대회에 출전한 적도 있었는데요. 이후 그는 후쿠오카 대학의 체육학부에 럭비 특기생으로 진학해 럭비 선수로 활동했고 4학년 때는 팀의 부주장을 맡는 등 성실하고 노력파인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1989년 오카우지는 대학 졸업 후 일본 6대 은행 중 하나였던 후지은행에 입사하며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이 시기는 일본 버블 경제의 절정기로 많은 은행들이 영업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입사원 채용의 문턱을 많이 낮춘 상태였고
오카우지 역시도 이러한 흐름에 따라 버블 시대 대량 채용에 힘입어 취업한 케이스였는데요. 그는 대출 담당 직원으로 도쿄나 큐슈 등 여러 은행 지점을 거치며 커리어를 쌓았고, 이내 대학 시절 매니저였던 여성과 결혼해 가정을 꾸리는 등 운 좋게 대기업에 입사한 것을 계기로 인생이 잘 풀린 케이스였습니다. 그리고 1996년 봄, 당시 30살이었던 오카우지는 사이타마현의 카스카베 지점으로 발령받아 외근 영업직으로 일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그는 인수인계 과정에서 한 부부를 알게 됩니다. 발령 직후 그가 담당한 여러 고객들 중에는 사이타마현 미야시로마치에 거주하던 74세 남성 후쿠다 지로 씨와 67세 아내 후쿠다 츠네 씨가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 중 남편인 지로 씨는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이었고, 아내인 츠네 씨는 척추 장애가 있는 인물이었는데요. 이들 노부부는 비록 거동이 불편했지만 집에서 작은 마사지 샵을 운영하며 서로를 의지하며 사이좋게 살았고, 후지은행 카스카베 지점의 주요 고객이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원래 이들 부부는 도쿄 타이토쿠에 거주했었는데, 아들 부부와 함께 살기 위해 수도권 집을 10억 원 정도에 매각했고, 매각한 돈으로 시골에 새 집을 짓고도 약 5억 원 정도의 돈이 남아 이를 후지은행 카스카베 지점에 정기 예금으로 예치했기 때문인데요. 이전까지 이들 부부를 담당하던 직원은 거동이 불편한 노부부를 방문해 은행 관련 업무를 제공하거나 지로 씨의 마사지 샵에도 손님으로 방문하는 등 서로 상당히 두터운 신뢰를 쌓은 관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임자가 길을 잘 닦아놓은 덕분에 새로 부임한 오카우지 역시도 인수인계를 통해 부부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죠. 그러던 1997년 사이타마 현지에 한 운송업체 사장이 오카우지를 찾아와 자금 융자를 상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당시는 버블 붕괴의 여파로 은행이 좀처럼 대출을 내주지 않는 시기였다는 점과 이 운송업체는 은행의 공식 대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인데요. 하지만 어릴 적부터 트럭 운전사인 아버지를 보며 성장한 탓일까요? 그는 울며불며 매달리는 운송업체 사장에게 차마 거절의 의사를 표시할 수 없었고, 결국 한 가지 편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가 선택한 방식은 흔히 우키가시라고 하는 편법을 이용한 부정대출이었는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고객의 예금을 몰래 빼내어 다른 고객에게 대출을 내주는 방식이죠. 그리고 오카우지는 후쿠다 부부의 신뢰를 악용해 금리가 높은 정기예금 상품이 새로 나왔다 라는 거짓말로 기존 정기예금을 해지하도록 한 뒤 이 중 2억 5천만 원 정도를 그대로 운송업체에 비공식으로 대출해주게 되었죠. 참고로 이런 방식은 법으로도 은행 규정으로도 엄격하게 금지된 방식이지만, 사실 오카우지는 1년 전에도 부부의 예금 3억 원을 지인의 건설업체에 대출해준 적이 있었고, 이 건설업체는 기한 내에 돈을 갚았기 때문에 돈만 갚으면 들킬 리가 없다고 생각한 그는 운송업체에게 덜컥 2억 5천만 원을 대출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기한이 임박해왔음에도 운송업체 측은 돈을 한 푼도 갚지 않았고, 이로 인해 오카우지는 부부의 계좌에서 빼돌린 돈을 회수할 방법이 없어져 골머리를 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후쿠다 부부 역시 뭔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죠. 1998년 6월 무렵 후쿠다 부부는 금리가 높은 정기예금에 가입했지만 정작 아무런 서류나 세부 사항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에 이상함을 느꼈고, 결국 오카우지에게 예금 해지하고 원금 돌려주세요 라는 말을 꺼내게 되는데요. 당시 오카우지는 겉으로는 태연하게 응대하며 맡긴 돈 중 1억 5천만 원을 7월 2일에 돌려주겠다 라는 글을 자신의 명함 뒷면에 적어 증표로 건넸습니다. 하지만 대출금 반환 기한인 1998년 6월 30일, 이날 운송업체는 돈을 갚지 않았죠. 그런데 여기서 의외의 일이 발생합니다. 다음 날인 7월 1일, 은행 본부 측에서 오카우지에게 뜻밖의 통보를 내린 것인데요. 내용인즉슨 7월 10일부로 본점 대출부로 발령한다 였습니다. 즉, 갑자기 본사 부서로 승진하게 된 것이죠. 보통이라면 기뻐서 날뛸 만한 일이지만 오카우지는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가 만약 본사로 가기 위해 인수인계를 진행하면 자신이 벌인 짓이 들통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결국 부부와 약속한 7월 2일이 다가오자
그는 극심한 압박감에 시달렸고 결국 한 가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문제의 근원인 노부부를 살해한다 라는 계획이었죠. 예금 반환을 약속한 1998년 7월 2일 오전 11시 무렵 오카우지는 후쿠다 부부 자택을 찾아갔고 그의 품에는 비닐끈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당시 그는 오랫동안 아들처럼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곳으로 발령을 받게 되었어요. 효도라 생각하고 어깨를 주물러 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을 했고 부부 역시도 그동안 정들었던 은행원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것이 아쉬웠던 모양인지 전혀 의심하지 않고 자신의 어깨를 맡겼죠. 그리고 그 순간 오카우지는 어깨를 주무르는 척하다가 비닐끈을 꺼내 츠네 씨의 목에 감고 힘껏 졸라 살해했습니다. 게다가 살해 직후 이번엔 앞이 보이지 않는 지로 씨에게 달려들어 그 역시 목을 졸라 살해했죠. 이후 오카우지의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현장에서 발견되면 결정적인 단서가 될 7월 2일까지 돈을 반환한다 라는 글이 적힌 자신의 명함이었죠. 살해 후 그는 서류를 뒤진 끝에 자신의 명함을 찾아냈고 이후 살인사건을 감추기 위해 가스렌지 밸브를 열어 도시가스를 이용해 방화를 노렸지만 다행히 집안 가스 배관에는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계획했던 방화에는 실패했다고 하네요. 그러자 그는 차선책으로 마치 강도가 든 것처럼 집안 물건을 어지럽혀 놓은 후 현장에서 도주했죠. 살해 후 오카우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은행으로 복귀해 인수인계를 이어갔고 이틀이 지난 7월 4일 부부의 이전 담당자이자 마사지샵의 단골 손님이었던 은행원 A씨가 부부의 집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해당한 노부부를 발견, 경찰에 신고했죠. 부검 결과 부부의 사이는 질식사였으며 경찰은 현장을 조사한 끝에 이 사건을 강도 사건으로 위장한 원한이나 기타 동기에 의한 살인으로 추정하고 부부의 인간관계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용의자로 급부상한 것이 바로 오카우지였죠. 경찰은 참고인 자격으로 오카우지를 소환해 그의 행적을 하나하나 조사하기 시작했고 그는 처음엔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지만 결국 운송업체와 관련된 대출 사실이 밝혀지자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다고 생각한 모양인지 자신의 범행을 자백, 강도살인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재판에서 오카우지는 명함을 가져간 건 증거인멸이었다. 금품을 훔칠 생각은 없었다. 라며 살인은 인정하되 강도 목적은 부인했는데요. 변호 측은 금전욕으로 저지른 강도살인이 아니다. 업무상 발생한 우발적 살인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 측은 이 명함은 채권의 존재를 의미하는 물건이다. 살해 후 빼앗았기 때문에 강도살인죄가 성립된다. 고도로 계획적이며 잔인하고 냉혹한 범행이다. 라는 말과 함께 사형을 구형했죠. 이후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저항할 수 없는 노부부를 살해한 잔혹하고 비도덕적인 범행이다.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다. 라며 그를 비판하는 한편 노린 이익 자체가 크지 않아 전형적인 강도살인으로 보기엔 어렵다. 사건 경위가 특수하며 모방범죄로 이어질 위험은 크지 않다. 반성하고 있으며 전과도 없다. 은행 측이 유족에게 거액의 보상금을 제시했다. 라는 이유를 들어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검찰 측은 이에 불복해 즉시 항소했지만 2000년 12월 이 항소는 기각되었고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는 것으로 그의 무기징역이 확정됩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사회적 약자를 2명이나 살해했는데 무기징역 판결이라 이게 과연 맞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규미사였습니다. 한 요양원에서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야근만 하면 사람이 죽는데 과연 무슨 일이 있던 것일까요? 이 남성의 이름은 이마이 하야토.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출신인 그는 전기공업사를 운영하는 집안에서 태어난 다소 평범한 소년이었습니다. 당시 인근에 살던 주민들은 아들인 이마이가 아버지의 가게를 물려받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안타깝게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이마이는 자신의 진로를 간병 쪽으로 바꾸었고 이후 의료계열 전문학교에서 9급 구명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2014년 4월 가나가와현 카와사키시의
한 요양원에 직원으로 입사하게 됩니다. 그는 채용 면접에서도 태도가 무척 좋았고 무엇보다 어린 나이에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즉시 합격해 한 달 만에 수습에서 정사원으로 채용되었죠. 또한 그는 직장에서의 평가도 무척 좋았다고 하는데요. 당시 이마이의 직장 동료는 그에 대해 신입이었지만 자격증 덕분에 기대가 많았어요. 담담하게 일을 해내는 타입이었고 일 처리도 빨랐죠. 다른 동료들이나 상사들도 평가가 무척 좋았어요. 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이렇듯 그는 평판도 좋고 일도 잘하는 23살의 젊은 청년이었지만 사실 그는 보통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이마이가 채용된 후 반년 정도가 지난 2014년 11월 4일 이날 한밤중에 충격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바로 시설 입소자인 87세 남성 우시자와 타미오 씨가 4층의 베란다에서 떨어져 사망한 것이죠. 당시 시신을 처음 발견해 신고한 것은 이마이로 우시자와 씨의 몸에는 수상한 외상 등은 없었기 때문에 경찰은 이를 단순한 사고로 파악하고 이렇다 할 수사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인 12월 9일 우시자와 씨의 사망 이후 시설에 입소한 86세 여성 나카가와 치에코 씨가 첫 사망자인 우시자와 씨와 같은 방에서 똑같이 베란다에서 추락해 사망한 것인데요. 같은 방에서 한 달 만에 연속해서 사람이 추락한다? 사실 누가 봐도 수상하죠. 하지만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 사건 역시도 단순 사고사로 판단해 부검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기묘한 사고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는데요.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2014년 12월 31일 한 해의 마무리를 짓는 이날 밤 이번엔 6층에 입소했던 96세 입소자 아사미 노부코 씨가 추락해 사망한 것이죠. 이 3명의 추락 장소는 모두 시설 남서쪽의 뒤뜰이었으며 정말 공교롭게도 3건의 추락사고 당시 야간 근무자는 전부 이마이였습니다. 다만 고작 2달 동안 3명이나 되는 노인이 같은 시설에서 같은 곳에 떨어져 사망했음에도 경찰은 이 상황을 여전히 단순한 사고로 보고 전혀 수사를 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이마이의 범행이 밝혀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3건의 추락 사건 이후 시설 내에서는 이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상하게 이마이가 야근일 때만 저런 일이 벌어지더라. 실제로 이마이는 동료들에게 왜 내가 야근할 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나한테 사신이라도 붙어있는 건가? 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지만 시설 운영 측은 실제로도 이를 수상하게 생각한 모양인지 이듬해인 2015년 1월부터는 아예 이마이를 야근에서 제외시켰고 이후로 입소자가 추락하는 일은 없어졌지만 이번엔 다른 사건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절도였죠. 이마이가 야간 근무에서 제외된 시점부터 비일비재하게 입소자의 방에서 지갑이나 금품 등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인데요. 당시 이러한 절도는 밝혀진 것만 무려 19건이었으며 피해 금액은 총 2천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결국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파악한 시설 측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 수사 결과 절도범이 이마이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2015년 5월 21일 그는 절도죄로 경찰에 체포되었고 시설에서도 즉시 해고당하게 됩니다. 참고로 그는 시설 직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마스터키로 입소자의 방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쳤고 이 훔친 돈을 어디에 썼는가 하면 주로 콘서트나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거나 동료를 비싼 식당에 데려가 선심 쓰듯 밥을 사줬다고 하네요. 아무튼 24살이었던 그는 이 절도로 인해 2015년 9월 24일에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만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는 것은 이때부터였습니다. 당시 절도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직원들에게 한 가지 의미심장한 진술을 듣게 됩니다. 몇 달 전쯤인가? 추락사고가 3번 연속 있었어요. 첫 번째랑 3번째 발견자가 이마이였죠. 이에 경찰은 추락사고가 있던 현장은 물론 피해자들이 평소 지냈던 방을 조사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당시 3명이 추락했던 베란다에는 높이 120cm 정도의 난간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피해자들은 모두 고령이었던 탓에 스스로의 힘으로 난간을 넘어갔다고 보기에는 다소 미심쩍은 부분이 한둘이 아니었죠. 게다가 시설 인근 주민들은 2번째 피해자 추락 당시 남자랑 여자가 다투는 소리를 들었어요 라는 증언을 했고 당시 이 시간대에 시설에서 근무하던 인물은 이마이뿐이었기 때문에 3명의 추락에 이마이가 관련이 있을 거라 추측한 경찰은 2016년 1월 30일 그를 소환해
다시금 조사하기 시작했죠.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이마희는 나는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 라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2월 7일 무렵에는 익소자가 죽여달라고 부탁해서 죽였다 라며 이 사건이 촉탁살인이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로부터 일주일이 지나자 이마희는 끝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게 되었죠. 당시 그는 시신의 발견이 늦어지면 내 책임이 된다 라고 생각해 살해 후 일부러 최초 발견자를 가장해 응급처치를 하는 등 상당히 치밀한 행동을 보였으며 경찰이 피해자들을 살해한 이유를 묻자 이마희는 목욕을 자주 거부했다. 큰 소리로 호통을 치는 등 손이 많이 가는 인간들이었다. 라며 살해 이유를 스트레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그는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죠. 경찰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인정했던 이마희였지만 그는 검찰 조사에서는 공판에서 사실을 말하겠다 라며 묵비권을 행사했고 공판 전 실행된 이마희의 정신감정 결과 그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진단받았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이후 열린 공판에서 그의 이상행동이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먼저 이마희의 주변 인물들에 따르면 그는 예전부터 병적으로 거짓말을 늘어놓곤 했습니다. 가령 가공의 결혼식 청첩장을 주위에 보낸다든지 소방공무원에 채용되었다며 거짓말을 하거나 부업으로 대학병원의 닥터 헬기에 타고 있다, 경마에 당첨되어 큰 돈을 벌었다 같은 거짓말은 물론 여동생이 교통사고로 죽었다 라는 거짓말로 직장에 일주일 동안 휴가를 내는 등 정상의 범주를 한참 넘은 인물임이 밝혀진 것인데요. 오죽하면 법정에서 그의 어머니마저도 몇 번이고 속아서 싫었다 라는 말을 할 정도였으니 그의 정신상태에 문제가 있음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변호 측은 자폐성 스펙트럼 장애로 약간의 지적 장애가 있다. 즉, 범행 당시 심신상실 혹은 심신미약이었다 라고 주장하는 한편 범행을 목격한 증인이나 CCTV가 없다. 범행 당시 식당에서 휴식 중이었다. 장기간의 조사에 따른 강요에 의한 허위 자백이다 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반면 검찰은 사건 당시에는 분명히 책임 능력이 있었다. 경찰의 압력은 없었으며 3건의 추락사고 당시 시설에 근무 중인 것은 이마희뿐이었다. 피해자 3명이 120cm의 베란다를 스스로의 힘으로 넘는 것은 지극히 힘들다. 불합리한 변명을 늘어놓을 뿐 갱생을 기대할 수 없다 라는 말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3월 22일 1심 판결에서 재판장은 피고의 자백은 강요의 가능성은 낮으며 신용성이 높다 라는 말로 검찰의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했고, 그러자 이마희는 당일 곧바로 항소했는데요. 하지만 항소심에서 재판장은 수사 단계의 자백 조서 등은 신뢰성이 높다, 사안의 중대성과 악질성이 두드러진다 라는 말로 항소를 기각했고, 이후 그는 상고 절차를 밟았지만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 모양인지 상고를 철회한 끝에 최종적으로 2023년 5월 11일 이마희 하야토의 사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가끔 뉴스를 보다 보면 요양시설에서 이런 비극적인 일이 종종 일어나곤 하는데 부디 제발 이런 일은 없었으면 하네요.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규미사였습니다. 이웃과 사이가 나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칼을 들고 찾아올 거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오늘 다룰 사건은 옆집 마당에서 바베큐 파티가 벌어지자 소음을 참지 못해 뛰쳐나갔던 한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이 남성의 이름은 노무라 코우지. 기후현 미즈나미시 출신인 그는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초등학생 시절부터 불규칙한 등교와 등교 거부를 보였고, 결국 중학교 1학년 무렵에는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 틀어박혀 지냈다고 하는데요. 사실 노무라는 발달장애의 일종인 아스퍼거 증후군을 가지고 있었고, 이 중에서도 특히 소리에 예민한 청각 과민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그는 작은 생활소음에도 상당히 크게 스트레스를 받곤 했죠. 또한 그가 등교를 거부한 이유도 이 발달장애 때문에 학교에서 따돌림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게다가 그의 가정사 역시도 그다지 좋지 못했습니다. 그는 폭력성이 있어 과거 어머니에게 폭력은 물론 흉기를 휘두른 일도 있었고, 이로 인해 어머니와 여동생이 집을 떠나 별거에 생활했으며, 함께 살던 아버지마저도 일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노무라는 19살 무렵부터 사실상 혼자 생활해왔죠. 하지만 그는 일을 하기는커녕 경제적으로 아버지에게 의존했고 잠시나마 아르바이트를 해보려 한 시기도 있었지만 출근 첫날 동료와 트러블을 일으켜 하루 만에 해고된 일도 있었다고 하네요. 이렇듯 불행한 가정사와 발달장애 때문에 그는 동네에서 이상한 인물로 지목되었고 주민들 사이에서도 어딘가 좀 문제가 있는 사람 정도의 취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편 여기 한 남성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오우아키 마사토. 32세의 회사원이었던 그는 2014년 무렵 가족과 함께 미즈나미시의 한 주택가로 이사를 왔고 그의 이웃집에 사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노무라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사이는 그다지 좋지 못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노무라는 청각 과민 증상이 있었다 보니 오우아키 씨 집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물론 그의 아이들이 마당에서 뛰어노는 소리를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노무라 씨는 시끄럽다며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물론 오우아키 씨의 아내에게 찾아가 직접 항의하곤 했고 항의를 받은 오우아키 씨는 자녀들의 바깥놀이를 자제시키는 한편 피아노 소리를 낮추는 등 나름대로의 노력을 했지만 그럼에도 노무라의 예민함을 완전히 해소할 순 없었죠. 그리고 그렇게 3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2017년 5월 7일 기어코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당시 오우아키 씨는 동네 소년 야구팀의 코치를 맡고 있었는데 이날 시합에서 팀이 승리하자 축하를 위해 자기 집 앞마당에서 바베큐 파티를 열었던 것이죠. 파티를 시작한 것은 대략 낮 12시 반 정도로 이 파티에는 오우아키 씨의 가족과 야구 소년들 그리고 소년들의 부모님 등등 대략 10수명 정도가 모여 있었으며 다들 경기 승리로 인해 굉장히 들뜬 분위기였죠. 그런데 저녁 6시 반 무렵 한 남성이 나타납니다. 현장에 나타난 남성은 이전부터 소음 문제로 트러블이 있었던 옆집 남성 노무라 코우지였는데요. 노무라는 대낮부터 저녁까지 이어진 파티 소음의 분노에 현장에 들이닥쳐 시끄럽다며 고함을 지르더니 이내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손에 식칼을 쥔 채 현장에 나타났죠. 당시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깨달은 오우아키 씨는 재빨리 아이들 앞을 가로막으며 노무라를 저지하려 했지만 노무라는 주저하지 않고 오우아키 씨의 복부를 공격했고 오우아키 씨는 결국 땅에 쓰러지게 되었죠. 한편 이 광경을 본 학부모들은 즉시 노무라에게 달려들어 그를 제압했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넘겼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공격을 받은 오우아키 씨는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과다 출혈로 인해 32세의 나이로 끝내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체포 후 경찰 수사 과정에서 노무라는 찌른 건 맞다. 하지만 죽일 생각은 없었다. 라며 고의성이 없는 범행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그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그에 대한 정신감정이 실시되었고 노무라가 평소 아스퍼거 증후군을 가지고 있으며 청각에 무척 예민한 기질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가 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변함없었기 때문에 그는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인터넷상에선 한 가지 논란이 발생하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피해자 오우아키 씨의 SNS 계정이 밝혀지며 그가 생전에 올린 사진과 글들이 도마에 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평범한 행실의 사람이었다면 별 문제는 없었겠지만 문제는 그가 올린 사진 중에는 묘 앞에서 꽁치를 구워 먹는 사진이라든지 아들 머리를 모이칸 스타일로 꾸민 모습, 배기음이 큰 오토바이를 소유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등 다소 좀 의아한 글과 사진들이 많았다는 점이죠. 그리고 네티즌들은 저런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었다고? 남의 묘 앞에서 생선을 구워 먹다니. 이런 비상식적인 인간이면 평소부터 소음이 엄청났던 것 아니야? 가정교육이 의심스럽다. 피해자한테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다만 이러한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온라인에서 확산된 풍문일 뿐이며 사건 당시 그가 흉기를 든 범인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범인의 앞을 몸으로 막아선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말은 좀 걸러듣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아무튼 2018년 10월 10일 5개월의 정신감정 끝에 재판대에 서게 된 노무라는 돈도 없고
친구도 없는 정말로 비참한 상태였다. 라며 자신의 성장 과정을 설명하는 한편 피해자 집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목소리를 견딜 수가 없었다. 어릴 적 따돌림 당하던 때의 트라우마가 되살아나곤 했다. 극도의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사전에 흉기를 준비해 인명피해를 냈다. 이는 중대한 범죄이다. 라며 징역 25년을 구형했고, 반면 변호 측은 피고의 발달장애와 정신적인 특성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하는 한편, 그가 밖에서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를 듣고 초등학생 시절 괴롭힘과 따돌림을 당했던 트라우마가 떠올라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심신 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는데요. 결국 재판의 쟁점은 노무라의 아스퍼거 증후군에 따른 소음에 대한 과민 반응 등이 과연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당시 살해 의사 자체가 명확, 계획적이었다 라며 심신 상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책임 능력은 인정했지만 발달장애로 인한 정상 참작 요소를 일부 고려하여 위험성과 고의성이 강한 범행이다. 피해자에게 잘못이 없는 것은 명백하며 유족들의 한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칼을 들고 나온 행위에는 장애의 영향이 있었다. 피고인의 성장 과정에 일정 부분 동정의 여지가 있다. 라는 말과 함께 최종적으로 징역 1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검찰 구형 대비 크게 감형된 형량에 피해자 유족들은 깊은 불만을 표시하며 이번 판결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왜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지 진지하게 마주한 것 같지 않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하네요.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물론 생활소음 문제로 의견이 대립할 수는 있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한편 이웃 간에 양보하는 자세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규미사였습니다. 화내는 법을 모르는 온순한 아이. 항상 조용했던 그는 성인이 된 후 한 사람의 삶을 파괴하게 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남성의 이름은 호리 아오이. 2000년 야마나시현에서 태어난 그는 어릴 때부터 심장질환이 있어 페이스메이커, 즉 인공 심박동기를 착용해야 했고 이 때문에 격렬한 운동을 할 수 없어 체육 수업에도 참가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체적으로 불편함이 있었음에도 그는 야구를 무척 좋아했고 중학교 때는 야구부에서 매니저로 활동하며 조용하지만 늘 웃는 얼굴의 소년이었다고 하네요. 그의 성적은 중간 정도였으며 당시 그의 동급생들은 성격이 좋아서 친구랑 선생님들이랑 잘 지냈어요. 화내거나 흥분하는 모습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라며 무척 온순한 성격이었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중학교 졸업 후 그는 아버지의 직장 관계로 야마나시현에서 이바라키현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호리는 이 새로운 환경에 좀처럼 적응하지 못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고 하네요. 아무튼 어찌저찌 고등학교를 졸업한 호리는 2019년 4월 시즈오카현 미시마시에 위치한 한 대학에 진학하며 친가를 나와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대학 생활 중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국제 교류 봉사 동아리에 가입하는 등 겉보기에는 평범한 대학생과 다름없었죠. 하지만 정작 주변 사람들은 그에 대해 말수가 적었다, 어두운 성격이었다, 친구가 없었다 라는 증언을 하는 것은 물론 같은 봉사 동아리 여학생에게 음란한 사진을 보여줬다가 동아리 내부에서 평판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등 겉으로만 평범할 뿐 여전히 이상한 행동을 계속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2019년 7월 무렵 당시 호리는 대학 캠퍼스에서 같은 학년이었던 19세 대학생 A씨를 우연히 알게 된 후 일방적인 호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호리와 A씨는 학과도 동아리도 달랐기 때문에 접점이 전혀 없었지만 친구 하나 없던 호리는 A씨에게 이상할 정도로 집착하기 시작했고 이내 그는 끈질기게 A씨에게 말을 걸어 라인 아이디 좀 알려줘 라고 졸라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2019년 10월 무렵 A씨는 그의 끈질긴 요청을 뿌리치지 못하고 자신의 메신저 아이디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옥의 시작이었죠. 호리는 A씨가 연락처를 알려준 직후부터 그녀에게 메시지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자기가 남자친구라도 된 것 마냥 반말로 대하는 것은 물론 다음 주에 같이 밥 먹으러 갈래? 시험 끝나면 밥이나 한번 먹자. 내일 라멘 먹으러 갈 건데 시간 되면 같이 가자. 라는 등 일방적인 약속을 잡아 계속 식사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친구 집에 가기로 했다. 내일은 아르바이트가 있어서 어렵다. 등의 이유를 들어 정중히 거절했지만 호리는 전혀 포기하지 않고 그 뒤로도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렇게 2019년 10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둘 사이에 오간 메시지는 총 789건에 달했고 그중 551건은 호리가 일방적으로 보낸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호리의 메시지는 사생활 영역까지 침범했는데요. 그는 A씨에게 지금까지 남자친구 없었어? 너 어떤 사람이 이상형이야? 지금 좋아하는 사람 있어? 같은 사적인 질문을 끊임없이 던졌습니다. 게다가 만약 A씨의 답장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곧바로 답장이 늦네? 라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거나 화를 내며 짜증을 부리기 일쑤였다고 하네요. 참고로 이 스토킹 피해를 받던 A씨는 주변 사람들이 입을 모아 순진하고 성실하며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한다 라고 말할 정도로 마음이 여리고 착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싫은 소리를 못하는 A씨는 호리의 집요한 독촉에 마지못해 답장을 이어가는 날들을 보냈죠. 당시 그녀는 가장 친한 친구에게 요즘 어떤 남자가 집요하게 연락해서 곤란해. 내 사생활까지 캐묻고 있어. 라고 털어놓았는데요. 친구는 차단하는 게 어떠냐는 이야기를 했지만 A씨는 괜히 역정을 내서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몰라서 두려워 라며 불안감을 호소했는데요. 당시 메시지를 직접 살펴봤다던 A씨의 친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정상이 아니었어요. 섬뜩함이 느껴지더라고요. 또한 A씨의 스토킹 피해는 단순한 연락뿐만이 아니었습니다. 2019년 12월을 기점으로 공중전화에서 그녀의 휴대폰에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한 것인데요. 당시 A씨가 누구세요? 제 번호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묻자 전화 상대는 맥도날드에 전화 좀 달라는 쪽지가 붙어있던데요. 라는 답변을 했고 그녀의 SNS에 본명은 물론 전화번호까지 익명 메시지로 날아오는 등 누군가가 내 이름과 연락처를 뿌리고 있다 라는 것이 명백해진 것이죠. 그리고 그 범인은 홀이었습니다. 그는 A씨의 메신저 아이디뿐만 아니라 전화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A씨의 동아리 부실에 몰래 침입, 연락처 명부를 사진으로 찍어 그녀의 전화번호를 손에 넣었던 것이죠. 아무튼 그러던 2020년 4월 A씨는 결국 견디지 못하고 호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냅니다. 미안한데 나 너 좋아하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이랑 연락하는 게 너도 훨씬 더 재미있을 거야. 라는 식으로 완곡하지만 확실하게 거절 의사를 밝힌 것이죠. 하지만 호리는 이런 거절에 그래? 좋아하는 사람이랑 연락하는 게 즐거워. 같이 인스타 라이브 할래? 라는 눈치라고는 1도 없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결국 A씨는 참다 못해 호리를 차단해버렸죠. 자신이 메신저 차단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호리는 본인 표현에 따르면 존재가 부정당하는 절망과 분노를 느꼈고 이내 A씨에게 살의를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것은 그는 A씨와의 대화에서 모은 모든 정보, 쉽게 말해 아르바이트 근무지, 집 주소부터 그녀의 차종까지 모든 정보를 파악해둔 상태였고 이를 범죄에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는 점입니다. 이후 2020년 6월 23일 시즈오카현 노마즈시 A씨는 이날 평소처럼 오후 1시 무렵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끝낸 뒤 자신의 차를 타고 귀가했고 그녀의 일과를 모조리 파악한 상태였던 호리는 그녀의 집 근처 골목에서 흉기를 든 채 A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A씨가 차에서 내린 그 순간 호리는 준비한 흉기를 들고 그녀에게 갑자기 달려들었죠. 참고로 그가 휘두른 흉기는 닭고기 해체용으로 쓰이는 날이 긴 업소용 식칼이었다고 하네요. 당시 A씨는 몸싸움을 벌이며 필사적으로 저항했고 이내 호리의 손에 있던 흉기를 빼앗은 뒤 이웃집으로 도주해 현관문을 두드리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어느새 뒤따라온 호리가 그녀를 뒤에서 덮쳐 흉기를 다시 빼앗았고 A씨를 쓰러뜨린 뒤 올라타 급소를 반복적으로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목격한 인근 주민들의 신고로 인해 호리는 도주하지 못한 채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죠. 한편 A씨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과다출혈로 인해 이송 약 2시간 만에 사망 판정을 받게 됩니다. 부검 결과 그녀의 몸에는 무려 49곳의 흉터가 있었으며 설령 구조가 빨랐더라도 이미 생명을 구할 수 없을 정도의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또한 상처가 복부같이 대부분 물렁한 부위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이는 호리가 처음부터 급소를 노리고 명백한 살의를 가진 채 공격했다는 것을 의미했죠.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호리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고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범행 4개월 전인 2020년 2월부터 이미 흉기로 사용할 업소용 칼을 준비하는 것은 물론 인터넷 쇼핑으로 다른 흉기를 구입하거나 자기 방에 커다란 종이 박스를 놓아두고 칼로 찌르는 연습까지 하는 등 범행에 대한 사전 준비, 나아가 리허설까지 했던 것이죠. 그리고 경찰이 그의 방을 압수수색했을 당시 방에는 구멍투성이가 된 종이 박스가 널브러져 있었으며 경찰 수색 중 한 권의 노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노트에는 A를 죽이고 싶다. 죽어, 죽어, 죽어. A가 나를 무시한다. A에게 미래 따윈 없다. 기다리는 것은 죽음뿐이다. 라는 정신나간 내용이 잔뜩 적혀 있었죠. 결국 호리는 스토킹, 건조물 침입죄, 총도법 위반, 살인죄 등으로 기소되었고 이내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는데요. 2021년 7월 5일 재판에서 호리는 모든 기소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범행 자체에 대한 다툼은 없었다고 합니다. 다만 재판의 쟁점은 형량이었는데요. 검찰 측은 극도로 집요한 스토킹 범죄가 살인으로 이어졌다. 전화번호 유출 등의 괴롭힘을 일삼았다. 이는 일방적 집착에 의한 살인이다. 범행 의지가 지극히 확고하고 잔혹하다. 라는 말과 함께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변호 측은 어린 시절부터 심장질환으로 활동에 제약이 있었다. 이 때문에 늘 우울한 성향을 지니고 있었다. 메신저를 차단당하자 절망에 빠진 것이다. 젊고 갱생의 여지가 있으며 배상금을 마련했다. 라는 말과 함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7월 13일 재판장은 판결문을 통해 이전의 행적으로 볼 때 이는 명백한 스토킹 살인이다. 도움을 청하며 도망치는 피해자를 집요하고 잔혹하게 살해했다. 극도의 절망에 빠졌다는 범행 동기는 이해할 수 없는 일방적인 피해의식에 불과하다. 다만 아직 젊어 갱생의 가능성이 있고 배상금을 참작했다. 라는 말과 함께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 측은 이에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이 항소는 결국 기각되었고 호리의 형이 확정됩니다.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징역 20년. 과연 피해자의 빼앗긴 남은 삶이 저 형량으로 충분할까요?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규미사였습니다. 여기 한때 청소년 미식축구 국가대표로 발탁되어 장래를 촉망받던 한 남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본성은 악 그 자체였는데요. 과연 그는 무슨 짓을 저질렀던 것일까요? 이 남성의 이름은 마츠다 린. 1993년 효고현에서 태어난 그는 성적도 좋았고 미식축구에 재능을 보였던 덕분에 팀의 사령탑 역할인 쿼터백을 맡았다고 합니다. 당시 그의 재능이 정말 뛰어나긴 했던 모양인지 주변에선 그를 미래의 에이스라고 치켜 세워주곤 했고 나아가 그는 청소년 국가대표로 발탁되기도 했죠. 하지만 이랬던 마츠다는 대학교 진학 후 큰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바로 건강검진 결과 뇌혈관과 관련된 질환이 발견되어 의사에게 부상 위험이 매우 높다 라는 진단을 받아 선수 생명이 끝나게 된 것입니다. 당시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만두고 싶지 않았다. 더 높이 올라가고 싶었다. 라며 아쉬움을 표현했지만 여전히 미식축구에 대한 열정이 있었던 모양인지 은퇴 이후에는 시합 참가가 아닌 후배들에게 전술 지도를 하며 미식축구와의 인연을 이어갔습니다. 게다가 대학 졸업 후에는 사회인 미식축구팀에 합류해 팀의 리더 역할을 맡는 등 자신의 꿈을 쫓았죠. 여기까지만 보면 비록 삶에 난관이 있었음에도 극복하려는 평범한 인물로 보입니다만 사실 그 내면에는 어둠이 존재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외국계 컨설팅 회사에 근무하던 그는 보험회사로 이직해 보험 설계사로 일하기 시작했는데요. 활발한 성격은 물론 운동으로 쌓은 인맥 덕분에 그는
보험 영업으로 한 달에 약 1,000만 원을 벌 정도로 상당한 수입이 있었지만 사실 그의 영업 방식에는 문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고객에게 계약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것은 물론 고객 몰래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자신의 인센티브를 위해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 그는 자신의 영업 성적이 좋다는 이유로 동료들을 대놓고 무시하며 깔보는 등 회사 내의 평판도 최악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2020년 3월 회사에서 징계를 받게 되었고 3개월 후엔 보험회사를 퇴직하게 되었죠. 퇴직 후 그는 곧바로 다른 보험회사에 이직했지만 과거에 그가 저지른 계약상 부정행위들이 업계에 퍼진 결과 결국엔 보험 판매 자격을 취소당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부동산 중개업은 물론 FX 마진 거래 등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월세 300만 원의 고급 맨션에 살며 고급 시계, 비싼 식당, 스포츠카를 탄 사진 등을 SNS에 업로드하는 등 언제나 돈이 넘쳐나는 사람의 모습을 자랑했고 2020년 10월에는 오랜 기간 사귀어온 여자친구와 결혼했지만 고작 2개월 후에 바람을 피우다 걸려 이혼하는 등 파란만장한 20대 후반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혼 후 고작 반년 만에 그는 경찰에 체포당하게 되죠. 2021년 7월 26일 오사카 타카츠키시의 한 주택 욕실에서 54세의 회사원 다카이 나오코 씨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연휴 이후 출근하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회사 측이 그녀의 친척에게 연락했고 친척이 현장을 찾았다가 시신을 발견한 것인데요. 발견 당시 피해자는 손이 묶인 채 욕조에 잠겨 있었고 여름이었던 탓에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또한 집 문은 전부 안에서 잠긴 상태였으며 현장에는 싸우거나 물건을 뒤진 흔적이 전혀 없었죠. 이에 경찰은 손이 묶인 점을 주목해 이 사건에 타살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추측,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인간관계를 조사하던 와중 한 인물이 용의자로 부상하게 되는데요. 그 인물이라는 게 바로 앞서 말씀드린 28세 마츠다 린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과거 마츠다가 보험회사에서 일하던 시절 설계사와 고객의 관계로 서로를 알게 되었고 마츠다가 그녀를 꼬드겨 총 15억 원 규모의 생명보험에 가입시키는 한편 사망 5개월 전에는 그녀의 양자로 입양되어 피해자의 호적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비록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정확히 어땠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정황상 15억 원의 생명보험을 가로채기 위해 그녀를 속이거나 혹은 몰래 호적에 들어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누가 봐도 수상한 이러한 관계를 포착한 경찰은 마츠다를 체포해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고 밝혀진 사실들은 하나같이 충격적인 것들 뿐이었습니다. 먼저 일본 민법상 성인을 양자로 입양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와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데 마츠다는 2021년 초 이 동의 서류를 위조해 양자로 피해자의 호적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거 화려한 삶을 자랑했던 마츠다는 이혼으로부터 3달 정도가 지났을 무렵엔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있었던 모양인지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러 다닐 만큼 금전적으로 상당히 궁지에 몰려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피해자의 양자로 호적에 들어간 마츠다는 과거 자신이 설계해준 생명보험의 보험금 수령자를 피해자 타카이 씨의 고령의 어머니에서 양아들인 자신으로 위조, 변경했으며 이 과정에 필요한 서류들 역시도 전부 조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15억 원의 수령인이 양아들인 자신으로 지정되자 2021년 7월 22일 마츠다는 마침내 자신의 범행을 실행에 옮깁니다. 이날 아침 당시 도쿄에 살던 그는 가발을 쓰고 여장을 한 뒤 고속전철을 타고 피해자가 사는 관서지방으로 향했는데요. 심지어 그는 경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이동 중 여러 번 옷을 갈아입었으며 스마트폰 역시도 일부러 집에 두고 나와 GPS 이동 경로 같은 전자적인 흔적을 감추는 등 상당히 치밀한 공작을 벌였습니다. 이후 오후 무렵 피해자의 집에 도착한 그는 미리 준비한 케이블 타이로 그녀의 손목을 결박한 후 욕조의 머리를 억지로 눌러 익사시킨 것으로 추정됩니다. 심지어 그는 피해자의 스마트폰으로 예약 메시지를 설정, 그녀가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꾸미는 등 공작을 벌였죠. 범행 이후 그는 도쿄로 돌아왔고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사회인 미식축구팀 온라인 회의에 참석하거나 동료들과 웃으며 캐치볼을 하는 등
태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마츠다는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보험금 수령인이 내가 되어 있는지 몰랐어요. 제가 양자로 들어간 게 이상하다고요? 그건 타카이 씨가 대를 이을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쪽이 부탁해서 들어간 거예요. GPS 확인해보세요. 범행일에 전 도쿄 집에만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말을 전부 믿을 정도로 경찰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수사본부는 양자 입양 서류와 보험 수익자 변경 서류 위조를 바탕으로 마츠다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우선 체포했으며 이후 CCTV 동선을 일일이 확인한 결과 그가 여장을 하고 집을 나서는 모습과 피해자 자택 인근을 서성이는 영상을 확보, 최종적으로 2022년 8월 25일 마츠다를 살인 및 사기 미수 혐의로 재체포하게 되었죠. 당시 마츠다는 경찰 조사가 진행되자 아예 입을 닫더니 묵비권을 행사하는 한편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러던 2022년 9월 1일 아침 7시 무렵 오사카 후쿠시마 경찰서의 유치장 안에서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경찰에게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게 되는데요. 사실 마츠다는 세상을 떠나기 3일 전 이제 다시는 못 만날 거야. 먼저 가는 걸 용서해줘. 라는 의미심장한 쪽지를 남겼고 담당 경찰이 이를 발견했지만 상부에 전혀 보고하지 않았었는데요. 마츠다의 사망 이후 매스컴의 질문에 경찰 측은 극단적 선택의 징후는 전혀 없었다 라고 발표했다가 쪽지의 존재 자체는 물론 이 쪽지를 사망 전에 미리 발견해놓고 쉬쉬한 것을 들키자 편지는 사망 다음날 발견했다 라며 말을 바꾸는 등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을 늘어놓다 비난을 받았죠. 심지어 이들은 범인의 사망 추정 시간대에 유치장 순찰 점검을 빼먹어 놓고선 순찰 점검 완료라고 거짓 보고를 올리는 한편 범인의 소지품 검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드러나 허술한 관리 실태로 인해 국민들의 지탄을 받게 되었죠. 한때 화려한 삶을 자랑했던 미식축구 대표. 범행 직전 그의 통장 잔고는 45만 원 정도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비록 선수 생활이 끝났다고 해도 인맥도 있고 코치나 감독같이 다른 길도 있는데 국가대표까지 지냈던 인간이 이런 보험 사기와 살인에 꼭 손을 댔어야 했나 싶네요.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규미사였습니다.